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자고면 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하는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할게요. 요즘에 뭐요? 배추값이 장난 아니야. 네. 엄청 올랐어요. 배추도 배추는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산 배추가 들어온다고 어제 SBS가 단독 보도를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배 소장님은 중국산 배추와 경쟁해야 됩니다. 아 근데 중국산 배추 약간 달라 생긴 게 좀 이렇게 뒤에 붙이 메이스. 맛없어. 항고. 네. 홍금보 씨하고 경쟁하는 배종찬 수장님입니다. 자, 홍금보 씨랑 경쟁을 하면 광동으로 해야 돼. 광동으로. 네. 저기 자 오늘 저희가 원래 3부에 만나는데 오늘은 배수진 시간을 저희가 2부로 편성했어요. 조금 늘었습니다. 2부하고 이제 3부 반 정도까지 할 거예요. 특집이네요, 오늘요. 뭐 나름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까? 확대 편성인데 무슨 구조조정? 그것도 구조가 조정이죠. 조정된 거죠. 꼭 나쁜 네. 뜻은 아니구나. 그렇죠. 네. 긍정적인 의미. 그러네. 원래 매달리면 또 안 돼. 당당하게. 당당하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지. 오늘은 당당하게. 배추값이 금값이다. 뭐 이렇게. 그럼요. 잘 어차피 나가고 내일은 있는데. 출연을 안 하니까요. 그러네요. 네. 네. 화요일이 문제입니다. 자 지지율 좀 보죠. 갤럽은 한 주 쉬었고, 그렇습니다. 야 리얼미터 4주 만에 올랐어요. 대통령 지지율. 그렇죠. 이게 이제 명절 연휴 직후에 이제 실시된 조사 결과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 이른바 두코바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네. 참고로 이제 두코바니는 체코의 이제 원전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된 그 내용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유무선 자동답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0.3%. 그러니까 30%대 특허를 했어요. 네. 직전 조사가 27%로 임기대로 최저치였는데 네. 3.3%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일단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등에는 성공했고요. 부정평가는 66.2%로 직전 조사보다 이제 내려왔는데 네. 두 가지 이제 일단 분석을 해드리면 하나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걸 뭐 한 번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 5일간 실시하던 리얼미터 조사인데 이틀간 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 반등,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지지층들이 조금 더 올라왔어요. 지지층들이 결집한 걸 보면 위기감에 따른 결집인데 그것을 좀 이제 탄력을 붙게 만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체코 순방. 그래도 가서 원전 수준은 잘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좀 추가 상승 반등이 가능하냐 다음 주에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그럼 다음 주에 갤럽 나오죠. 갤럽도 나오고 리얼미터 도 있으니까요. 그럼 네. 다음 주 이제 갤럽에서 저번에 20이었는데 일자로 내려가는지 2자를 지키는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까?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갤럽이 네. 이 앞자리가 이제 뭔지 지난번 20이었으니까. 자, 김수미 평론가는 어떻게 분석해요? 이거 반등 한 3% 리얼미터 네. 기준 반등한 거? 일단 뭐 계속 내려왔었기 때문에 더 내려갈 때가 없었을 수도 있다. 기술적 반등? 뭐 그런 주식으로 측면도 있는 얘기하면. 것이고 이제 지지층에서도 조금은 더 힘을 실어줘 볼까 뭐 이런 게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리얼미터 상으로는 30 밑으로 더 떨어졌을 때에 이제 좀 그 지지층에서 반응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살펴보면 좀 허무한 것은 8월 넷째 주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한 달 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파르르르 이렇게 떨리면서 진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물론 3%포인트 가량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반등이었다고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냐. 여기까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반등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 갤럽이 저는 그냥 관심인 게 이게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예전 갤럽 했을 때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뭐 더 큰 악재나 더 큰 호재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가 유지하느냐 아니면 일자로 빠지느냐라는 거는 결국 중도층은 안 움직일 거고 지지층이 그렇죠. 야 너무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이게 이건지 아니면 중요한 것이 네. 김태현 진행자가 역시 예리한 걸 짚었는데 우리가 이제 인기 반환점을 그 이제 도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른바 이제 올리브의 이제 기대 불일치론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선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탈되더라도 금방 또 결집이 됐어요. 그때 지지율 기억날 거예요. 2월 달에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지지율이 39%까지 올라갔었어요. 대통령 긍정평가가. 근데 총선 이후에는 뭔가 순방을 했다 하더라도 리얼미터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는데 지지층들이 과연 이런 위기인식이나 또는 해외 순방도 수주 효과에 따라서 결집을 하느냐. 특히 이제 핵심 지지층이 대구 경북 60대 최근에는 60대도 부정평가 70대도 뭐 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부정평가가 나오는데 수치를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좀 반전이 되느냐. 그러니까 갤럽을 기준으로 보면은 20.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직전 조사에서는 곧 이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보면은 긍정평가가 나오는 응답 계층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보수층도 부정평가가 더 높은데 이들이 과연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냐 아니면 맥없이 그러니까 오늘 해동이 중요한 거죠. 오늘 해동에서 뭔가 좀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지지층들이 여전히 기대감을 가질 텐데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에 따라서 에이 뭐 이제 기대를 안 가지는. 그렇죠. 만약에 반등하지 갤럽 기준으로 금요일에 발표되는 거 반등하지 못하면 이거는 지지층 내에서도 주식으로 말하면 거의 뭐 손절 분위기로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앞자가 일자가 찍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번 금요일 갤럽 기준이 갤럽 여론조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배수진 씨가 아주 재밌겠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걸 가지고 어쨌든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을 기대하시면 되고 오늘 만찬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 소장이. 예. 독대는 불발됐어요. 수민킴. 네. 불발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아니면 아이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어요. 불발이라는 표현도 사치스럽다. 불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될 만한데 안 됐다라고 할 때 불발이라고 하거든요. 애초에 기대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가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였나? 라고 했을 때 얘기도 좀 뭐 임박해서 나온 얘기인 거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만찬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이제 그 정도면 무난한 수준. 그러니까 만찬도 사실 추석 전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연기가 된 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밝혔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배경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양측 간의 이견 이것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찬뿐만 아니라 독대까지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애초부터 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발이라고 얘기한 것조차도 좀 사치스럽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안 될 거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수민킴 보시기에 한 대표는 왜 독대를 원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독대를 거부한 거로 보십니까? 속내 언론에 발표된 거 말고. 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얘기를 하기를 만찬이나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얘기가 있다. 좀 조용히 드릴 얘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둘이서만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둘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사실은 예를 들어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 대표를 좀 믿고 의료계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도 여당 대표 안 만나주면 의료계 입장에서도 아니 여당 대표랑 만나서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들이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독대를 거부를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앙금 이런 것들이 씻기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이제 체코 갔다가 귀국을 하는데 싫어 뭐 이런 건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로 싫은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그 귀국을 할 때 비행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귀국을 해가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는 한 1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해 얘기했다고 네, 하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고 네. 수해나 재난 관련한 장관이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는 거의 스치다시피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조금 더 길게 악수를 해요. 약간. 예, 네, 근데 예. 뭐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예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예. 그때도 비행장에 마중 나가니 많이 이게 한번 논란이 됐다가 이제 귀국을 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데 그때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좀 흔쾌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랑 악수를 할 때. 근데 이번에는 그조차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양측 간의 갈등 이런 게 너무 심하다라는 거를 여기저기 징후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로 분석을 하면은 변화와 충돌이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일 테고 그러면 이제 충돌도 부분적으로는 불사해야 된다라는 판단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개인적인 그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왔는데 한동훈 대표의 또 주도권이 확보가 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밀리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주도권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와버렸구나. 그전에는 태양이 이 보수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제 한동훈 대표다. 이런 것에 대한 분명히 정치적 우려가 있어요. 미래 아직 내가 임기 그렇죠. 반환쯤도 돌지 않았는데 미래 권력이 갑자기 뜨면 나는 나머지 임기 후반기를 뭐 어떻게 보내지?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방금 전에 이 김수미 평론가가 그런 모습에서 귀국하는 모습에서 체코로부터 귀국하는 모습에서의 확인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묘한 그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륙주 그러니까 대구 경북 60대 70대 또 주부청 이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이것도 지금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도 조금 더 흡수를 해야 대통령이 개혁 탄력이 생기거든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중수청은 고사하고 대륙주 그러니까요. 응감생심 이제 네. 꿈도 못 꾸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까지 가려면 부분적으로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35%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40%가 최저 지지율 정도로 35. 확보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독대라는 것이 사실은 형식인데 아니 독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되면 돼요. 오늘 만나서 여러 명이 있든 수십 명이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과연 이 특검법 공세를 어떻게 할 거냐 야권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선일보 인터뷰가 자칫 빌미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왜 거기에 국민이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대통령 편을 들 수가 있겠느냐.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사과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대통령의 심기를 자극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독대라는 것은 뭐 무슨 말을 할지 빤히 알겠죠. 네. 이건 뭐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뻔하죠, 그건. 예.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그러다 듣기 보니까 싫다. 뭐 이런- 그 이야기 할 거면 굳이 뭐 독대할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접점을 못 맞추면 저는 이 지지율의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될 거다. 그 배 소장이 이제 지적을 한 게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안다. 그건 우리도 알고 언론적으로 다 안다. 의대 중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데 어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런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어차피 의제가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아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날 필요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한 대표가 얘기하든 뭐 언론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상관없이 그 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통령실 입장을 그냥 쭉 밀고 가겠다. 그가 그런 의사를 표현한 거로 봐도 무방한 겁니까? 아니 사실 독대를 하더라도 예. 쭉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더 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독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독대가 무산된 그 예. 성사되지 않은 것은 예.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이상의 예. 네 어. 정책적인 입장 이상의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토랄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정책적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 정치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용사는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다. 그런 것은 대해서는
의견은 그렇죠. 동의하신 거기서 이제 거죠? 이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뭐 이 관계자 예. 또 정부 당국자의 아하. 또 뭐 인사 문제 예. 이게 다 걸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드리기가 지금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런 가운데도 지금 여권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체코 원전 수주한 거 말고는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특히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한 2번 연속 아마 이번 주에도 뭔가 나올 것처럼 뭐 예고는 하는 것 같던데 모르겠습니다. 봐야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 뉴스토마토가 이거 두 번째 기사에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 명태균 게이트라고 붙였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우리 배 소장 출연하신 김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에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 이런 회사 이런 업체가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에게 많이 의뢰해서 주로 이제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에 관련된 여론조사. 경남 기반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많이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여기가 그냥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지금 보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될 때 여론조사, 그 다음에 오세훈 현 시장이 저 안철수 당시 의원하고 서울시장 단일화 할 때,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제 경선 초반에 여론조사를 했던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 여론조사들 문제 있는 여론조사입니까? 배 소장 보시기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경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국민의힘 쪽 조사를 많이 했다.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경남 지역이라는 데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또 특파시기도 하고 예. 또 주로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할 때가 뭐 전당대회도 있지만 경선을 앞두고 있을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해요. 여러 명의 후보들 A 후보, B 후보. 근데 세 번째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조사들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지만 예. 정당 조사는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정당 관련된 조사 이게 얼마나 공정했느냐 또는 투명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 명태균 대표의 정치적인 부분이겠죠. 뭐 누구랑 관계가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영향이지 예.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예. 부분은 그건 별도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이제 세계일보의 기사예요. 지난 주말판 이런 그러니까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3년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때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때 여론조사를 맡았던 한국미래연구소 PNR의 순회다. 명태균 씨가. 이 과정에서 이준석 김종인과 가까워졌고 2021년에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도 맡아서 윤석열 후보 측과도 가까워졌다고 한다. 중략하고 그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하도 들먹인 탓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을 두 차례 만나 경고를 주고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게 이제 세계일보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중심에서 명태균 지난 10년 자취 추적해보니 이런 제목의 기사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여론조사가 그러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막 호가호위 할 수 있을 정도로 튀는 조사였어요. 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다 보면 야 이거 좀 별나다고 튀는 조사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라면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됐겠죠. 이 조사들은. 예. 그러니까 조사를 많이 한 것과 예. 그다음에 누구에게 유리하게 했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뭐 배종찬 소장이 제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옹호를 하거나 예. 이걸 뭐 방어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당시 이준석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의 경우를 보면 예. 그때는 또 이준석 당시 이 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또 좋게 나왔을 때였어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는 과연 NPR이라고 하는 경남의 근거를 두는 회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론조사에 유리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진위 여부를 필요하다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공정했느냐 정치적으로 투명했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자, 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이거 세계일보의 기사가 아니고 어제자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회 쓴 뉴스레터에 나온 부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 세계일보가 아니고 이 강찬호
논설위원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뉴스레터 안에 이제 세계일보 기사를 인용한 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거는 어쨌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회 뉴스레터라는 거. 자 그런데 김순일 평론가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회자되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명태균 씨가 무슨 뭐 네. 그걸 가지고 여권 정치인들이랑 뭐 거래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뭐 있는 거예요? 거래 같은 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네. 큰 뭐 최대치의 의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예. 그걸 의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깊이 관계를 가졌단 말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물론 이제 뭐 그게 하다가 보면 예, 뭐 사적으로 친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예. 근데 워낙 지금 이 이름이 여러 정치인의 이름에 걸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이게 사적인 친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의혹입니다. 거간꾼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정당 경선이라든지 이런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에 관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냐라는 점 있고, 또 두 번째는 내부를 떠나서 뭔가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라든지 연구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분위기를 띄운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입니다만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이 그 미래한국연구소 같은 경우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튄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튀는 게 아니라 왜 이것도 하나라고 싶었던 것이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시사경남하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를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경남 지역 선거를 의뢰를 하는데 시사 경남이 왜 경기도지사? 그 경기도지사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그래요? 총선 때 2020 지난이 아니라 지지난 총선이죠. 2020년 총선 때 대구 지역구의 여러 선거구 중에 한 군데를 딱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시사 경남인데 이름이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쎄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름에 경남이 들어간다고 해서 경남 지역 것만 해라 뭐 이런 법은 없지만 이런 행보들 좀 튀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의 위화감을 조성할 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우리 선거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여론조사 업체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는 지방에서 시사 언론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세력가들과 정치인들과 접근하기 좋은 하나의 명분이 돼요. 그런 처음에 관계를 마수거리할 때 아무것도 아닌 관계, 누군 뭘 하는 사람인데 할 때 이건 언론인이다, 기사가 있다, 홈페이지가 있다,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당의 여론조사도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들을까지 2부에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명태균 씨가 진행했다는 국민의힘의 굵직한 여론조사들,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관련된 이게 여론조사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불법인 건 아닌데 그렇죠. 수민킴의 지적이 이제 여론조사 업체하고 정치인들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면 뭔가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넘어서 뭐 일종의 이른바 거각군 결탁을 하고 이 그러니까 스스로 플레이어가 돼버리는 거죠. 플레이어. 네. 자, 이제 근데 이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 기억에 민주당도 업체를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경선 기준, 실제로 그 결과가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검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당 내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 비명행사, 친명행자했다라는 볼멘 소리가 아닌 넘어서서 정말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히 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여론조사 전문가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에서 언론사를 운영한다든지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그렇죠. 업체를 운영을 하면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파독이다, 스핀닥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선거에 나선 사람들 정치인들은 참 여론조사 궁금해요. 내가 대선 후보로서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데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이 아까 김태현 진행자가 인용한 이 기사를 보더라도 재보선 직후 김영선으로부터 6,200만 원을 받았다. 그다음 내용이에요. 명태균이 만약 공천 대가로 김영선에게 돈을 받았다면 평소 김건희 여사를 덜먹이며 위력을 가져온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게 기사 내용인데 이건 여론조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근데 갑자기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번 총선 때도 이제 민주당에서 뭐 여론조 업체가 이제 얘기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말씀. 이건 저희가 또 다뤘으니까 주제로. 근데 이번 말고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선거에서 총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여론조사 업체와 고위 관계자고, 그래서 그 여론조사 업체에 뭐 민주당 경선 나가는 사람들의 의뢰가 몰리고 뭔가 그렇죠. 저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슈가 있었죠. 당시에도.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업체에 있는 인물이 이 공천과 관련된 당의 중요한 역할을 했어. 공식적인 그 조직에 들어가 버렸죠. 예. 그러면 사실 그것도 높은 자리로. 어떤 일종의 뭐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의심을 하자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는 그 업체를 여론조사 업체는 원천 배제를 한다든지 예. 상당히 이제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몸살임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의심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것이 뭐 사실인지 어떤지는 진위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예. 누구와 가까웠다고 하더라 그것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예. 인물과 그러면 이게 큰 화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수민킴 여기서 그래서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조작하다든지 뭐 대가로 돈을 받아든지 이러면 이제 불법인데 그거 없이 그냥 여론조사도 제대로 됐고 뭐 돈 별도로 거래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업체 뭐 관계자들이 뭐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 있는 사람이 뭐 특정 그 의뢰한 정치인들하고 네. 친밀하다든지 또는 그 당에서 앞서 이제 2020년 민주당 총선처럼 고위직을 맡는다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거 말고 정치적으로나. 일단 이런 조사를 실시를 했을 때 네. 의심을 받게 되겠죠. 신뢰도에서. 예,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경선 여론조사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친하지 않은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 정치에서 시비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어떤 이제 정치인이 있는데 네. 이거는 경선 여론조사는 아니고 이제 뭐 언론에 올리는 그런 여론조사예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갖고 이제 본인이 1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경쟁력에 내가 1등이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다른 많이들 후보 하지. 진영에서 이 친하다. 저 후보하고 여론조사 업체하고 친하다. 예. 심지어는 어떤 음모론까지 나왔냐면은 그 후보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 전화를 돌렸다. 풀을. 네, 이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한동안 지역 정가가 시끄럽다거나, 네. 예, 심지어는 어떤 후보들은 이제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를 하다가 한 후보 쪽 진영에서 사람들이 여론조사 사무실로 가요. 예. 그래서 다 중단시켜라. 단일화 없는 걸로 하겠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정글과 같은 지역 정가의 상황인 거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정말 객관성을 지키고 누가 봐도 이 기관은 신뢰할 만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도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가령 저도 경선 조사나 이런 걸 이전에 이제 네. 큰 조사 기관에 제가 책임자로 있을 때는 수행을 했겠죠. 그럼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저는 전화기를 꺼둡니다. 아예. 그러니까 연락 하나 받아도 예.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후보가 A, B가 있으면은 예. A 후보에 대해서 B 후보 또는 B 후보에 대해서 C 후보가 의심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명태균 씨가 거론됐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지금 뭐 고발하고 본인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파만파 이제 확대될 그런 이 휘발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수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